오늘의 주인공은 63살의 어머니입니다. 딸이 시집 가던 날, 그녀는 사위 측에서 보내온 예단을 한사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딸을 위한 배려이자 딸이 시집 가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주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지극한 모성애가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편애로 비치고 심지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빼앗겼다는 빚 문서처럼 여겨질 줄은 말이죠.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뜬 은행 알림 문자 하나, 그 거액의 이체 내역이 효도라는 포장지 뒤에 숨겨진 음모를 벗겨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따뜻해 보이던 말들 뒤에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한 더러운 거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딸을 향한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왜 자신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 뻔했는지,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녀가 반격을 결심했을 때, 과연 그녀는 아들 부부의 위선을 그 화려한 잔칫날 어떻게 만천하에 까발렸을까요? 치유의 인생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예단비 한 푼에서 시작된 이 비극적이고도 통쾌한 인간 군상의 민낯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63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잡화점을 지키며 남매를 키웠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며 키운 아들 민호는 일찌감치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딸 지은이도 드디어 서울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시집 가기 전날 사위 상혼의 식구들이 함을 들이러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상혼의 식구들은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예물 상자를 우리 집 마당으로 들여왔습니다. 조용하던 단독주택 거실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죠. 구색을 갖춘 한우 세트와 떡, 그리고 두툼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예단비로 준비한 300만 원짜리 수표와 금붙이, 예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네 관례대로라면 이건 남자 쪽의 성의이자 체면이기도 했죠. 구경 온 친척들이 한마디씩 거들었고 이웃집 춘자 할매도 구경을 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영자 씨네 딸 시집 잘 가네. 서울 사람들이라 그런지 통도 크구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식을 진행하던 도중 저는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예단비 저는 못 받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봉투를 사돈 어른 손에 다시 쥐어드렸습니다. 친척들은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사위 상우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서울에서 집 장만하느라 대출금 갚기도 빠듯할 텐데 자네들한테 이 돈이 적은 돈 아니란 거 아네. 나는 그저 우리 지은이 아껴주고 잘 살기만을 바라네. 돈은 됐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물은 꾹 참았습니다. 딸 지은이를 쳐다보니 아이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고마워. 사위 상우도 따라 무릎을 꿇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지은이 평생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겠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감동한 눈치였고 평소 비꼬기 좋아하던 넷째 동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아들 민호가 밖에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녀석도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고 술 기운에 얼굴이 불그스름했습니다. 아들이 제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듯 다가오더니 오직 저만 들릴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여동생이라는 참 통도 크시네. 손자 녀석 나중에 집 살 때는 얼마나 보태주시려고 이러시나. 허공에서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지만 녀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 중앙을 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간 5년 전 아들이 결혼하던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혈기에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사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아들. 수중에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그때 평생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금부치들, 죽은 남편이 남겨준 유품까지 하나하나 금은방에 내다 팔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거기다 수십 년 모은 적금까지 깨서 겨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때 돈을 받아든 아들은 엄마는 참 능력도 좋아 라는 말 한마디뿐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아이의 짐을 덜어주려 예단비를 거절한 것을 두고 편애라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갈비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달콤 짭짤한 양념 맛이 혀를 찌르는 듯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 수진이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불평하더군요. 아가씨, 예단비를 다 면제해 주다니. 어머님 분명 딴 주머니 차고 계신 게 틀림없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큰 돈을 마다해?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돈 있지. 그때 금부치 판 돈? 그걸 다 나한테 줬겠어? 분명 남겨둔 게 있을 거야. 설거지하던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딸아이가 눈물 흘리며 무릎 꿇던 모습과 얼마나 보태줄 거냐며 비아냥대던 아들의 모습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눈물로 감사하는 딸, 하나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아들. 저는 이 결혼식이 단순히 딸을 보내는 행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빚 장부가 펼쳐지는 시작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코 갚아지지 않을 것임도요. 딸이 시집가던 날, 저는 골목 어귀에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던 딸의 손톱은 분홍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돌아와 딸이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핸드크림과 몇 장의 서류, 그리고 10여 년 전 공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다리 뒤에 숨기 좋아하던 것 많던 아이가 이제 정말 떠났구나 싶더군요. 딸의 결혼식 사흘 뒤 붉은색 이불을 장롱에 넣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애 낳고 산후조리 중인데 제가 한 달 육아휴직을 썼지만 혼자 감당이 안 되네요. 엄마가 좀 올라오셔서 봐주시면 안 돼요? 밥도 좀 해주시고.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다 큰 이유로 제게 뭘 부탁할 때를 제외하곤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집 살 때도 가게 봐달라고 할 때도 통보에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고 갓 출산한 며느리가 걱정되어 짐을 꾸려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30평대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저는 짐 가방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꽁꽁 싸매나기를 안고 있었고 마스크를 쓴 채 TV 소리를 줄여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약 파우치가 놓여 있었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애기는 자니 내가 저녁 준비해 줄게. 제가 다가가며 웃자 며느리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됐어요. 저 산후조리원 식단 배달시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영양균형 맞춰서 저염식으로 먹어야 한다고 해서요. 집에서 대충 해먹는 건 좀 그래요. 저는 머쓱해져서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뜯지도 않은 배달 도시락 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기 빨래라도 하려고 나서자 물이 데워지기도 전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기 옷은 어른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요.
손빨래 따로 하고 건조대도 따로 써야 해요. 의사가 세균 감염 위험 있다고 했다고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걷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천천히 손으로 빨게. 하지만 아들은 제가 빨래하는 내내 옆에 서서 감시하듯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엄마, 기차 타고 오셨잖아요. 옷에 먼지 많을 텐데 씻고 하시지. 아기 옷 더러워지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는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대추차, 사골국, 미역국을 끓여 대령했지만 며느리는 두 숟가락 뜨고는 기름지다며 밀어냈습니다. 다음 날 기름기 없이 끓이니 이번엔 영양이 부족하다며 타박했죠. 제가 뭘 해도 틀렸고 뭘 해도 방해꾼 취급이었습니다. 손자를 안아보려 하면 아들이 다가와 뺏어가듯 데려갔습니다. 엄마, 손 씻으셨어요? 생선 만지셨잖아요. 냄새나요. 몸이 건조한 말투였지만 제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민호는 집에 있으면서도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 게임만 하거나 업무 처리 핑계를 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차린 밥상을 몇 술 뜨더니 저를 보지도 않고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수진이 예민하니까 엄마가 좀 참으세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기가 찼습니다. 제가 뭘 따졌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인데 집안은 냉동 창고처럼 차가웠고 가끔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손을 씻고 베란다 빨래를 거두려는데 소파에서 수유하던 며느리가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님, 사돈댁에서 예단비 말고 따로 600만 원 챙겨줬다는 거 그것도 어머님이 챙기셨다면서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600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러던데요. 시댁 체면 봐서 예단비 거절하신 거니까 어머님 용돈 하시라고 따로 봉투 드렸다고. 근데 저희는 구경도 못했네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0원짜리 한 장 받은 적 없다. 예단비는 내가 전에 거절한 게 맞아. 며느리는 아, 그래요? 뭐 알겠어요. 요즘 저희 대출금 갚느라 진짜 쪼들려서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던 아들 부부. 그런데 집에는 하루가 멀다고 택배 상자가 쌓였습니다. 수입 분유, 최고급 전동유람, 스마트 베이비 모니터, 수백만 원짜리 이태리제 조명까지 시골에서 1년 내내 장사해도 못 벌 돈을 물 쓰듯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더니 이런 비싼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아들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는 몰라도 돼요. 애 키우는 건 템빨이라고요. 쓸 땐 써야죠. 저는 의구심을 삼켰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충전 중이던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무심코 본 화면에 은행 앱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김지은님, 1령만 원 입금 완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령만 원.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 김지은.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계좌로 제 딸이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서 전세 대출금 갚으며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디서 난 돈으로 1,000만 원이나 보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짐을 싸고 닭백숙을 한 솥 끓여놓고 말했습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러 지은이네. 다녀오마. 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수진이도 좀 쉬게 며칠 다녀오세요. 저는 아들을 노려보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없어야 너희가 편하겠지. 아들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딸이 사는 서울 외곽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왔지. 전화로만 목소리 들으니 영 궁금해서.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찢담한 고지서 같은 게 보였는데 딸이 급히 서랍에 넣더군요. 차 한 잔 줄까? 아니, 앉아봐라.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1,000만 원 내 오빠한테 보낸 거니? 딸의 몸이 굳었습니다. 컵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올케폰에 뜬 알림 봤다. 보낸 사람 김지은. 금액 1,000만 원. 저는 낮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서 오빠한테 보냈어? 그거 상호 사이는 아는 돈이니?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떨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너무 밀려서 급하다고 애기 방 꾸며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잠깐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상호 모르게 보냈어? 응. 상호가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서 오빠가 금방 갚는다고 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몰래 시댁돈을 빼돌려 친정오빠 빚을 갚아주다니. 민호가 너 협박했니? 딸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오빠가 뭘 하더냐? 딸은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그랬어. 엄마 나중에 늙고 병들면 누가 모실 거냐고. 어차피 장남인 자기가 모셔야 하는데 지금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네가 힘들게 살면 나중에 엄마한테 좋은 낯빛으로 대할 수 있겠냐고. 뭐라고? 출가 외인인 네가 1년에 몇 번이나 오겠냐고. 지금 날 안 도와주면 엄마 노후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노후를 인질 삼아 여동생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엄마한테 효도할지 말지가 네가 돈을 주냐 안 주냐에 달렸다는 거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가 된 거냐? 인질이냐? 거래 물품이냐? 엄마, 오빠가 홧김에 그런 거겠지. 너무 화내지 마. 딸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빠 그 아파트 살 때 계약금 누가 해줬니? 결혼할 때 내 금붙이 답한 거 기억나니? 내가 너한테 예단비 안 받은 건 네가 시집가서 기죽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근데 걔는 그걸 내가 널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빚쟁이처럼 굴면서 돈 안 주면 나를 고려장이라도 지낼 것처럼 너를 협박해? 딸은 펑펑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건 너 아니야. 네가 착해서 그래. 하지만 네 호의가 걔한테는 권리인 줄 알 거야. 오늘은 1,000만 원이지만 내일은 더 달라고 할 거다. 3,000만 원. 아니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그 칼이 제 노후의 존엄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딸 집에서 자지 않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배웅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부를 제대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 집은 낡았지만 평온했습니다. 붉은 벽돌집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아들네 최신식 아파트보다 훨씬 숨쉬기 편했습니다. 아무도 세균 타령을 하지 않았고 제가 끓인 찌개를 짜다고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그 이체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김지은, 1억 10,000원. 그 돈으로 산 게 고작 그놈의 이태리제 조명이었을까요? 저는 아들이 했던 말, 나중에 엄마 모실 사람은 나야 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녀석에게 효도는 돈을 받고 파는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리스크가 큰 자산일 뿐이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갔다가 춘자 할매를 만났습니다. 어유, 영자 씨 왔어? 할매가 제 팔을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읍내 내과에서 자네 며느리 봤다는 사람이 있어. 며느리가 아주 목청 좋게 떠들더라는구먼. 뭐라고 하던가요? 자네가 딸만 예뻐해서 예단비도 몰래 챙겨주고 손자 집 사는 건 나 몰라라 한다고.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냄새나게 굴고 잔소리나 해서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저는 들고 있던 두부 봉지가 찢어질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며느리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군요. 제가 나쁜 시어머니라고. 춘자 할매는 자식도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 조심해. 라며 혀를 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 제복을 입고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눈빛.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녀석은 여동생 돈을 뜯어내고 제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먼 친척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카님, 나 부탁 하나만 하자. 그날 밤, 저는 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은행 예금, 보험, 그리고 이 낡은 집과 땅. 아들이 늘 나중에 재개발되면 대박이라며 침을 흘리던 그 땅. 저는 모든 것을 제 딸 지은이 앞으로 돌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며칠 뒤 만난 조카는 고모님, 이거 진짜 다 넘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무르기 힘들어요.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상관없다. 깨끗하게 처리해라. 나중에 딴소리 못 나오게. 서류 정리가 끝난 후 저는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극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쉼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이상하다. 자꾸 어지럽고 깜빡깜빡해. 아들은 처음엔 건성으로 듣더니 잠시 침묵하더군요. 엄마, 혹시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올라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야 모신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저는 짐을 싸서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가식적인 미소로 반겼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몸보신하게 약 좀 지어놨어요. 저는 며느리의 미소를 무시하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백화점 영수증들을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흥청망청 쓰고 있더군요. 그 후 며칠간 저는 일부러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국에 소금을 쏟아붓고 가스 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전기포트물을 쏟았습니다. 며느리의 인내심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번엔 멀쩡하시더니. 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했습니다. 어?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이틀 뒤 밤. 저는 자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부 침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부엌으로 나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진짜 치매 초기인 것 같아. 눈동자가 풀려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돈 아직 그대로 있지? 확실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통장 확인은 못했는데 최근에 현금 200만 원 인출한 건 봤어. 혹시 딸년한테 빼돌리려는 건 아니겠지? 그 시누이 착한 척하면서 어머님 홀려가지고 돈 챙길지도 몰라.
집 문서는 확실히 챙겨야 해.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 거지. 만약 지은이한테 넘기려고 하면 난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그니까 빨리 손 써야 해. 어머님 정신 더 오락가락하기 전에 위임장이랑 인감 다 받아놔야 한다고. 요양병원 보내버리기 전에 싹 다 정리해야지.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고장나기 직전에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빨아먹고 나면 요양원에 버릴 계획까지 세워두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어머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럼 아주 푹 잤다. 근데 너희 어제 무슨 얘기했니? 며느리가 흠칫 놀랐습니다. 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저는 모르는 척 넘어갔지만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는 어젯밤의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들, 제 손자의 100일 잔치 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100일 잔치를 앞둔 며칠 전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손자 보험 들면서 가족 결합 할인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도 여기 서명만 하시면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아프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서류는 보험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처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글씨가 안 보이는 척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내 안경이 어디 갔더라. 아들이 조급해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저는 일부러 딴청을 피웠습니다. 참, 이번 주말이 우리 손주 100일이지? 좋은 날에 사인하는 게 좋지 않겠니? 친척들도 다 오니까 증인도 서고 말이야. 이런 중요한 건 여럿이 있을 때 해야지. 아들은 당황했지만 치맥이 있는 노인이 고집 부린다고 생각했는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잔칫날 기분 좋게 사인해 주세요.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날이 자신의 파멸의 날이 될 줄은. 손자의 100일 잔치는 읍내에서 제일 큰 뷔페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온갖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금목걸이를 한 채 손님을 맞이했죠. 친척들이 저를 보며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아이고, 영자 씨는 좋겠어. 효자 아들의 며느리가 이렇게 잔치도 크게 열어주고 손자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 저는 씁쓸한 물을 들이켰습니다. 호강이라뇨. 뼈 빠지게 키운 자식한테 사기당하기 직전인데.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신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자, 할머니도 한 말씀 하셔야죠.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엄마,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 아들이 효자라고 제가 복받았다고 하신 분들, 저는 오늘 그 복이라는 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농담인 줄 알고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 박영자의 모든 재산 관리, 의료 결정권, 그리고 사후 처리는 제 딸 김지은에게 전적으로 일임합니다.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시골 땅, 집, 그리고 예금은 이미 3일 전에 딸 앞으로 명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제 아들 김민호와 며느리 이수진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노망?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하다. 오히려 내 정신이 흐려지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지. 저는 준비해온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습니다. 며칠 전 밤, 부엌에서 녹음한 그들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이 치매 확실해. 빨리 위임장 받아서 재산 돌려놔야 해. 요양병원 쳐넣기 전에, 딸년이 가져가기 전에 뺏어야 한다고. 적나라한 그들의 음모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친척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고 민호는 저에게 달려들어 스피커를 뺏으려 했습니다. 끄라고!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이게 내 마지막 존엄이다. 저는 하얗게 질린 아들 부부와 충격에 빠진 친척들을 둘러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아들로 여겼는데 너는 나를 현금 인출기로 여겼구나. 너희는 내 돈, 내 집, 그리고 내 목숨까지 너희 마음대로 하려 했지. 하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저는 마이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이 밥상은 손자 백일상이 아니라 너희가 알던 호구 엄마의 장례식상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성이 오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가슴은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자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딸은 다가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딸에게서 익숙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김지은, 너 지금 좋냐? 엄마 꽃 이겨서 재산 다 가로채고 나를 이렇게 개망신을 줘? 아들은 딸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엄마 치매라고 바람 넣어서. 지은이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뺏은 게 아니야. 오빠가 버린 거야. 오빠가 원한 건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잖아. 닥쳐. 민호가 손을 들어 지은이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휘청거렸고 입가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저는 쉰 목소리로 소리치며 아들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제 평생 자식에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던 손이었습니다. 어디서 네 동생을 때려? 네가 인간이니? 짐승도 제 가족은 알아봐. 민호는 맞은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를?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내 호적에서 넌 파내버린 셈 칠 테니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돈 10원 한 장,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춘자 할매와 친척들도 뒤따라 나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피 흘리는 딸을 부축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이후 저는 고향집을 정리하고 딸네 집 근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은 좁은 집에서 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따로 살되 자주 왕래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폐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및 노인 돌봄 지원금을 신청한 서류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호가 제 인감 도장을 도용해 제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며 부양가족이 없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지원금을 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 명의로 카드론 대출까지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겠지요. 엄마가 화나서 나갔어도 법적으로는 엮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딸 지은이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범죄야. 사문서 위조에 공금 횡령 시도라고. 신고해야 해. 저는 망설임 없이 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 없습니다. 제 아들이 제 도장을 훔쳐서 한 짓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결국 민호는 공문서 위조 및 복지급여 부정수급 시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은 치명적입니다. 그는 감봉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주식 투자하다가 빚이 생겨서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요. 제발 신고만 취하해 주세요. 저 잘리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동생 뺨 때릴 때 걔가 널 용서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네가 내 노후 자금 노리고 날 요양원에 쳐넣을 궁리할 때 내가 널 봐줄 거라 생각했니? 엄마, 너는 나를 엄마로 본 게 아니라 만기된 적금 통장으로 봤을 뿐이다.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법대로 할 뿐이다. 끊어라. 저는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요즘 저는 딸이 끓여주는 사골국 냄새를 맡으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은이는 어릴 적 제가 해주던 그 방식대로 빗물을 꼼꼼히 빼고 며칠을 고아 뽀얀 국물을 내옵니다. 엄마, 발목 아프지? 내가 찜질해 줄게. 딸은 제 부은 발목을 주무르며 웃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제 몫은 항상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딸이 저를 위해 가장 맛있는 부위를 덜어줍니다. 마당에 핀 꽃을 보며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어릴 때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여기가 궁궐 같아. 저는 웃으며 사과를 깎고 있는 딸을 바라봅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깎는 그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뒤바뀐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요.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로서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으며 늙어갈 것입니다. 저를 돈으로 보지 않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딸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자 제 인생의 반격이었습니다.